272페이지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 요거는 다른 말로 최우선 변제라고 하죠.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그랬는데 8조 1항 보시니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증금이 있는데 그 중에 다가 아니라 쬐끔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네. 누구보다 먼저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그죠? 네. 근데 270페이지에 거기서 3조 2 제2항에서 밑에서 둘째 줄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죠. 네. 요거는 누구보다 먼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다. 그게 우선 변제죠? 네.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뭐라 그랬죠?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다른 담보 물권자는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해서 그런 뜻이에요. 다만 보증금 전액을 아니면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는다. 그 최자가 무슨 최예요? 가장 최. 네? 이 최가 무슨 최냐면 이게 귀자죠. 네. 이게 손이에요. 또우라고 해서 손을 얘기해요. 손으로 귀 잡는 거예요. 네? 손으로 귀를 잡는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전리품을 목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럼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통을 들고 오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귀를 자르라 그래서 귀 자른 모습이에요. 취할 취예요. 취할 취. 근데 요거는 그 취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두머리 모자예요. 우두머리. 모자할 때 뭐. 그걸 줄인 게 요건데 이건 뭐냐면 가장 우두머리의 귀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래요. 가장 최. 그러면 최우선 변제라는 건 뭐예요? 가장 먼저 우선해서 받는다. 그냥 우선 변제는 후순위보다 먼저 받겠다. 그죠? 보증금 전액을 일정액을. 전액을. 근데 최우선 변제는 가장 먼저 받지만 대신 다가 아니라 쬐끔만.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표현 자체가 다르다는 거. 부호 보시면 용도 변경 후에 임차인이에요. 그 전환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전환권자의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감액하면 어떻게 된다? 역시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요. 미등기 주택의 존재, 대지 매각대금 동그라미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미등기 주택이라도요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아까도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요거는 다 대지 가액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네. 그러면 토지가 X고 건물이 Y라고 해봐요. 이게 다 임대인 소유인데 임차인이 건물에 세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매각대금이 나오고 토지의 매각대금이 나왔을 때 임차인은 여기도 같이 동시 배당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대지가액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부호 X 보시니까 채권에서 목적이 가짜 임대차라면 최우선 변제 보호되지 않겠죠. 안 읽어봐도 되겠죠? 오른쪽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야.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왜 신청하는 거예요? 네?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그죠? 임대차가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임대인이 회수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이 임차권 등기가 되면 기존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그것이 등기 시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 이게 없다면 이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이사를 가고 싶죠? 근데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전부 빠지잖아요. 그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제는 이사를 마음대로 가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되거나 발생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 놓고 이사 가라고 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이에요. 그러면 갑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 기간 만료됐는데 보증금 주고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증금 받아서 입주하면 제일 좋은데 힘들이 없다고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어요. 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등기를 해서 임차권 등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임차인은 이사를 갔죠. 그럼 얘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대항력 전부 다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이제 얘가 이사 갔으니까 공실이 됐죠. 그 이후에 다시 임차인을 들일 거 아니에요, 얘가.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갔어요. 병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얘도 보증금하고 넣고서 이제 임차권으로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했을 때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을에게.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는 거죠?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이 저당권자 A라는 사람은 을보다는 얘가 최우선 변제를 받으면 이 A라는 사람은 을에게 밀리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자기가 선순위라고 해도. 최우선 변제니까. 근데 그 이후에 임차인 B형이 얘도 최우선 변제를 한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먼저 최초로 등기를 했고 그래서 우선 변제금 확보를 했는데 이후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앞질러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온 놈이 또 최우선 변제 받는다? 그럼 얘는 내가 호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임차권 등기한 이후에 임차인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줄 서서 받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되나요?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보호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대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 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자, 여기 봐봐요. 대지가 지금 갑소유 나대지인데 저당권자가 보니까 얘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자 A 입장에서 보니까 나대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임차인이 들어올 거라고 상상을 하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오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갑이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당권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근데 얘가 얘보다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러면 얘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근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A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이 대지가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고 적게 빌려줄 것이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인 상태였다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주장할 수 없다. 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언제까지? 경매 신청 전에 그럼 틀려요. 경매 신청 등기 전. 수익보증금의 범위인데 서울 지역에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그 일정액 소액이 바로 5천만 원이다. 그 얘기야. 배당 요구 필요한 채권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방금 전에 살펴봤지요. 효력 보시면 신청 절차에서요. 첫째 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에서 임차주택 소재지 첫째 줄 임차주택의 소재지예요. 주택의 소재지라고 해야지 임대인의 주소지 그러면 X. 주택 소재지예요.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라.
그리 가나라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밑줄 그으시고 1심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밑줄 그으시고 다 1심법원이에요. 1심법원. 인천시에 사는 사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시에 사는 사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1심법원이에요. 여기다가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항소 그러면 틀려요. 항고. 자, 여기 봐봐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왜 해요? 이사를 가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할 수 있다. 항소 그러면 틀려요. 항소와 항고는 다릅니다. 항소 그러면 X. 그 다음에 관련된 세 번째 비용을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고요. 효력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취득하지요. 기존에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넘겨보시고 임차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되면 배당 요구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입니다. 등기했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뭐를 못 받는다? 최우선 변제는 못 받지만 뭐는 받아요? 우선 변제는 받는다.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됐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뭐가 선이행 관계?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관계. 기타는 기타예요. 예. 4조 1항에서 기간은 몇 년 정하지 않으면 2년.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년 약정했다 그러면 누구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임차인만 1년 주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에서 법정 갱신이죠. 자,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끝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부터 만료 전 2월까지 사이에 조건을 변경한다. 재계약을 안 한다. 라는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전 임대차와 어떻게 되죠?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 조건으로. 그러니까 보증금 그대로 가는 거고. 기간은 그냥 2년으로 간주한다. 우리 임대차나 아니면 전세권의 법정갱신에서는 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2년으로 간주한다 그거예요. 다만 2년까지 유지가 되지만 임차인은 아무 때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하면 몇 월 이후 3월 경과 후에 해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정갱신이에요. 그럼 이건 임대인에 의한 법정갱신이고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2월까지 역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 재계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에 의한 법정갱신과 임차인에 의한 법정갱신이 있다. 상인법을 비교하십니다. 상인법. 어디를 보시냐면 286페이지입니다. 자, 묵시적 갱신 보시면 임대인이 주어가 누구예요? 임대인이 기간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이에요. 상인법은 1월, 주임법은 2월,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법정갱신에 따른 존속기간은 몇 년? 1년. 그 다음에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오른쪽에
언제든지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통고받으면 3월 이후에 소멸을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봐봐요. 주어가 지금 임대인이 그랬죠? 빨간 거를 얘기할게요. 상임법상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예요. 1월까지 사이.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동일한 조건 기간 1년으로 간주하고 아무 때나 해지 통고하는데 3월 경과 이후에 해지가 된다 다 갔잖아요. 뭐가 없어요? 임차인에 의한 법정 갱신은 없어요. 상임법에. 요게 없는 거예요. 네? 다시 주택임대차로 와봐요. (274페이지가) 보시면 6조 1항 끝에 임대차 것으로 본다까지는 같은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랬잖아요. 요 조문이 없는 거예요. 요 조문이. 차이점. 구별되셔요? 상임법은 그게 없어요. 임차인에 의한 법정갱신은 없고요. 주임법은 임대인에 따른 법정갱신, 임차인에 의한 법정갱신이 있어요. 그 기간은 2년이고 아무 때나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그러면 3월 지나면 효과는 같습니다. 해지되는데 상임법도 법정갱신이 인정되지만 요게 없다. 요게. 임대인에 따라서. 그래서 다만 기간은 2월이 1월로 바뀌고 2년이 1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3월은 같고. 구별하실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6조 23 1항에서 단서 보시면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개가 나와 있죠. 자, 요건 좀 이따 보시고 생사의 횟수 및 존속기간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경우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몇 년? 2년으로 간주한다. 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역시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죠. 다만 5% 범위 내에서 증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갱신 요구 중에서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 아, 내가 내 집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세입자 너 나가 그러면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뻥이더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례가 가장 많아요.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세입자가 보니까 지가 사는 게 아니고 또 세를 놓은 거예요.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실거주한다고 해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게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는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손해는 A, B, C 중에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둘째 줄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 A는 뭐냐면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그래서 이걸 환산 월차임이라고 하고 이것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두 번째,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차인이 입은 손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중에 큰 금액. 요거를 손해배상으로 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월세 100만 원 받다가 150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150 곱하기 3개월치예요. 3개월치. 그럼 얼마예요? 450만 원. 아니면 차익이 50만 원이죠? 네. 곱하기 2년이에요. 1000만 원. 맞나요? 네. 아니죠? 24개월이니까
12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입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 그건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셋 중에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차임증의 증감 청구를 한번 보시는데 주의하실 거, 차임 증감 청구에서 277페이지 보시면 주의하셔야 돼요. 차임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는 증감 청구라 그랬죠? 예. 그거는 몇 분의 몇이에요? 20분의 1, 5%를 넘지 못한 증액 청구는 5%를 넘지 못하죠. 근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277페이지에 둘째 줄입니다.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 그러니까 예컨대 보증금 1000만 원이라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5%니까 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죠. 그것도 계약하거나 증액한 지 1년 이내는 하지 못해요. 1년 지나서 5%를 올릴 수 있는데, 합의를 해서 임대인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좀 올려달라. 그래서 임차인이 그러마라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효하다, 무효이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합의로 증액했으니까. 합의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의로서 차임이 증액된 경우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지금 법정갱신을 봤죠. 상임법에서도 법정갱신이 있다라는 거 봤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보시죠. 286페이지 먼저 봐요. 계약의 갱신, 그래서 반가로 1번 계약 갱신 요구권의 임대인의 임차인이 기간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그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뭐냐? 그래서 이 책에는 핵심 거절 사유,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에 이르도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2개만 나와 있지만, 우리 어떻게 암기했죠? 이렇게 암기했었죠. 3기의 차임 연체, 재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보상을 해준 경우,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파손시킨 경우, 멸실시킨 경우. 그래서 3제 중에 있는 임차인은 보상 없이 전부 파멸한다. 이렇게 암기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줘요. 이게 뭐라고요? 상임법상의 계약 갱신을, 갱신 요구를, 왜 안 써져? 진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나 이 파손 같은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그래서 고중파예요. 고중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그러면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택 임대차에서도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가 있었죠? 이거예요. 여기에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는 3기가 아니라 2기로 바뀌면 돼요. 그럼 암기하는 게 줄어들었죠? 암기할 수 있죠? 그럼 책에 있는 거 제가 동그라미 해드릴게요. 뭘 자꾸 써요? 그럼 여태까지 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꾸 쓰니까. 자, 275페이지 가보시면 275페이지에 1호에서 2기에서 2 동그라미, 2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 3호에서 보상,
4호에서 전대에서 전, 5호에서 파손에서 파, 6호에서 멸실에서 멸, 7호에서 둘째 줄 재건축의 재, 9호에서 마지막 둘째 줄에 중대한 사이에서 중. 그럼 이건 뭐야? 이재중 보상 없이 전부 파멸 실거래. 8호가 바로 실거래죠. 실거래래. 실거주.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인법 가시는데,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상인법의 적용 범위, 상인법의 일단 목적은 뭐예요?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이에요. 경제생활의 안정. 그래서 이것도 주택임대차 구조가 다 흡사합니다. 주택임대차는 거주부하기 위해서 대항력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이 상인법은 사업을 하는 게 생계잖아요. 생계보조란 말이에요. 생계보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안력을 주는 거예요. 쫓겨나면 장사를 못 하니까. 그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에요. 특히나 어떤 상인? 영세 상인. 자, 그래서 2조 1항 보시니까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4조 2에 따른 상가 건물 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환산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임대차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됩니다. 넘겨보시고, 법인은 기본적으로 상인법 적용돼요. 왜냐하면 법인도 경제생활의 주체가 되니까. 미등기 전세 적용되고요. 특히나 여러분,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은 말 그대로 물건을 제조하는 곳이죠. 제조하는 공장은 상인법 적용되지 않아요. 왜 안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제조업 보호가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말 그대로 상가 건물을 임대차한 누구? 상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인. 그죠? 상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그럼 제조업은 판매 안 하나요? 얘들도 판매는 하겠죠. 그렇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제조를 한 물건을 납품하는 거잖아요. 얘는 납품 받아서 판매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조업인 공장은 기본적으로 상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서 판매하는 차익을 먹고 얘들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건 판매한 차익. 예컨대 슈퍼, 여러분 흔히 하는 슈퍼 있잖아요. 슈퍼마켓에서 물건 마진율이 얼마가 될까요? 얘들은 물건을 납품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소비자에게. 이게 소비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납품해서 받는 것을 도매가라고 그러고 이걸 소비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진율 얼마 남을까요? 30% 남아요. 많은 거는. 과일 같은 건 마진율이 더 높아요. 10,000원에 팔면 얘들은 7,000원에 떼어놓은 거예요, 물건을. 이해되셔요? 그럼 그 차익이 얼마예요? 그 마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인. 얘들은 상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얘들 공장에 대해서는 상인법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제조와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예외적으로 공장도 적용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제조하는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했다면 적용 대상이 예외적으로 된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다면 이때는 적용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양가로 2번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계속 나왔었어요. 작년까지.
올해도 역시 나올 수 있는데 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원칙 보면 예컨대 환산 보증 금액이 9억 원이다. 그러면 9억 원 넘어서면 이 법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근데 넘어섰는데도 적용되더란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자, 원칙은 적용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컨대 환산 보증 금액이 서울에서 10억 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일정 부분 상임법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거? 대항력과 관련된 규정,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된 규정, 계약갱신 특례와 관련된 규정,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 3기 차임연차 해지 규정, 표준계약서의 작성 규정, 이거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환산, 여기 봐봐요. 환산 보증 금액이 9억 원 이하일 때 이 법 전부 적용돼요. 그런데 9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일부만 적용되고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환산 보증 금액이 10억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법이 적용 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어떤 게 적용되느냐? 지금 얘기한 거예요. 대항력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적용이 돼요. 그럼 차이점은 이 10억짜리 상임법이 적용되는 10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상임법이 적용 안 돼야 되지만 적용되는 규정이 지금 얘기했던 대항력과 관련된 규정이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죠. 우선 변제와 관련된 규정은 적용 안 돼요. 또 최우선 변제 관련 규정 적용 안 돼요. 또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된 내용은 적용 안 돼요. 또 기간의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 돈 받는 문제니까.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최우선 변제는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 예컨대 10억 원이다라고 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임법 적용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충분히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 법이 특례를 규정시킴으로써 얘네들도 일정 부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금융기관 뒤통수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또 기간과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임법은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6개월 약정했다. 그럼 금융기관에서 6개월 약정했다 그러면 아무 신경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얘들 입장에서 역시 참을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뒤통수 치는 거니까. 6개월 있다가 나가는 건데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는데 얘들이 1년 동안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6개월 약정해놓고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4가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적용 안 된다. 확정일자부 부여 우선변제 적용 안 된다는 거고 임차권 등기명령 적용 안 된다는 거고 매각됐을 때 역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안 된다는 거고 기간 6개월로 정했을 때 그거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기간 보호가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적용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대항력 관련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발생의 존속 요건 보시면 발생 존속 요건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되는 거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상가건물 인도 사업자 등록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왜요? 폐업 신고하면 즉시 상실해요. 마치 폐업 신고했을 때 즉시 상실했는데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했을 때부터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임대차에서 어떤 경우냐면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거예요. 전출하면 대항력 상실, 재전입하면 그때부터 대항력 발생. 같은 논리입니다. 일부 임대차예요. 건물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면 첨부하라는 겁니다. 전대차 계약했으면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전차인. 자, 내용.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 다 똑같습니다. 주임법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보증금의 우선 변제 주임법하고 다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다 같아요. 기타 존속기간도 같고 갱신 요구 설명드렸고 법정갱신 얘기했고 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287페이지 권리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위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권리금은요, 여기 봐봐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고 임차인 을이 있을 때 얘가 미용실을 한다. 그럼 얘가 얘한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닥권리금이라고 해요. 바닥권리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 임차인이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손님은 꾸준히 드는 그런 좋은 몫이에요. 자리가 땅바닥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예컨대 보증금 5천에 월세 500만 원씩 낸단 말이에요. 플러스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줬다. 왜냐하면 1억 줘도 얘는 남는 거예요. 손님이 워낙 많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바닥 권리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100% 돌려주라고 한 판례는 없어요. 딱 하나. 어떤 경우에 돌려주냐면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 기간을 정했는데 지키지 못한 경우에 즉 5년을 약정했는데 3년 만에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받은 권리금 토해내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은 없어요. 심지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빼갈 그랬잖아요. 네가 알아서 임차권 양도할 때 그걸 내가 동의해 주겠다. 네가 알아서 빼가라라는 뜻이지. 즉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뜻이지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하겠다는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권리금 계약이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걸 권리금 계약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리금이 아니라 을이 병과 권리금 약정을 해서 임차권을 뭐 하는 거죠? 양도하고 얘가 신규 임차인이잖아요. 얘가 얘한테 지급하는 권리금 요걸 권리금 계약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이 법에서는. 이 권리금이 바로 무슨 권리금이에요? 영업 권리금이나 또는 시설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미용실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 5천에 500만 원 내기로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시설을 해야 되죠? 미용실 시설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세면대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시설이란 말이에요. 시설비가 예컨대 3천이 들어갔다. 근데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은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거죠? 장사가 더럽게 안 돼요. 나중에 권리금도 없대요. 임차권만 양도하래요. 그럼 장사가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 권리금이나 영업 권리금과 같은 경우에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가 여기 마음에 드니까 나하고 계약합시다. 그래서 권리금을 줬어요. 권리금을 뭐로 줘요? 차로 줘요. 권리금은 금전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금전으로 줘도 되지만 기타 유가물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차로 자기가 몰고 간 차로 키를 던져준 거예요. 권리금으로.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에요. 차, 주, 신, 분이에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차, 주, 신, 분. 네? 네. 차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처음 들었잖아요. 그죠? 찾으신 분. 자, 그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 너는 보호해라.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얘를 누구라고 줄이자? 차주신. 이자로부터 차주신 분으로부터 권리금 지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첫째 줄에서 요구 동그라미. 두 번째에서 못하게 동그라미. 세 번째에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는 넣었으니까 거기까지 현저히 고액 이렇게 그것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거절. 암기되죠? 네. 요구 못하게 현저히 고액으로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요구는 누가 요구하는 거냐면 여러분 누가 받아야 돼 권리금을? 임차인이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직접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고. 그거는 얘가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 못하게. 뭘 못하게? 얘가 얘한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놈이. 그것도 방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얘가 얘한테 임차권 양도하잖아요. 그럼 통상 얘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거든요. 계약서 쓰는데 보증금, 월세, 따블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서 못하죠. 현저히 고액으로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얘하고 계약 체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면 이 얘하고 계약 체결을 못하게 하는 정당한 사유는 뭐냐 그거죠. 그 밑에 나와 있죠. 계약 책임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자력이 없는 경우에서 자, 두 번째에서 의무 위반에서 의, 세 번째 1년 6개월, 밑에다가 쓰세요. 18개월.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임대인이 선택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어떻게 암기했냐면 의자 선택은 18개월 이상. 의자 선택은 18개월 이상.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요. 셋째 줄 내려가 보시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무슨 금액? 낮은 금액이에요. 주택은 높고 상가는 낮아요. 주택은 높고 상가는 낮다. 그래서 낮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여기 봐봐요.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액을 보니까 약 3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얘한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4천이더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 손해배상액은 낮은 금액. 자, 그렇게 하시고 상인법까지 끝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집합금을 보겠습니다.